네, 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저희 재테크 사이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수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수민 씨 네. 휴대폰 속에는 주로 어떤 사진들이 담겨져 있어요? 저는 요즘 사실 좀 걱정되는 게 네. 사진 속에 풍경 사진이 좀 많이 늘어나가지고 네. 이거 나도 나이가 드는 건가? 그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아, 왜요? 네. 너무 예쁜 얼굴에 아. 셀카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우리 효연 씨는 어때요? 저는 뭐 네. 셀카도 많기는 네. 많은데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캡처해 둔 것들 있잖아요. SNS 같은 거 보다가 이런 거 나중에 친구들한테 보여줘야지. 그래서 뭐 좋은 글귀 있으면 capture를 해두고 아니면 예쁜 헤어스타일 같은 거 있으면 맞아요. 다음 방송 때 해봐야지 맞아요. 이러고 이렇게 캡처를 해두고 그렇게 하는데 맞아요. 저도 네.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음에 들었던 글귀나 뭐 사진 그런 글귀 같은 거 사진을 찍어놓거나 뭐 캡처를 해두면 나중에 또 보고 또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그렇게 보면은 다 내 재산이다 이런 생각이 네. 또 들기도 하거든요. 이제 보통 값비싼 것만 재산이 아니라 이렇게 뭐 집, 차 이런 것만 재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것도 하나의 내 재산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꺼내볼 수 있도록 이렇게 꼭꼭 쟁여두는 것 아마 그게 또 재산이 아닐까.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맞아요. 자, 우리 재테크 사이다 시청자분들 핸드폰에는 어떠한 재산들이 담겨져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자, 만약에 재테크와 관련된 꿀팁들을 재산으로 남겨두고 싶으시다면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세금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궁금증 또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세무법인 한울의 전병옥 세무사와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과 관련된 어떤 궁금증들 다 해결해 드릴 거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주세요. 네, 오늘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화로 연결 상담 가능합니다.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고민 함께 들어드리고 있고요. 저희 너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너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 가능합니다. 내외경제TV 검색을 하신 후에 방송 보시다가 여러분들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 있다 하신다면 댓글을 통해서도 남겨주세요.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에 좀 노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테크 사이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테크 사이다를 통해 처음 인사드리는 이수민입니다. 제가 지금 막 오전에 주식 생방송 마치고 나오는 길인데요. 저도 매일매일 방송은 하지만 사실 이거 어떻게 내 재테크 관리해야 되나, 내 부동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정보도 얻어 가시고 고민도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계속해서 재테크 사이다 이어집니다. 네, 저는 이제 일정을 마치고 제가 좋아하는 곳에서 좋아하는 차도 한잔하면서 뭐 좋아하는 TV도 보고 쉬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우리 재테크 사이다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로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또 잠시 뒤에 다시 만나요. 네, 매주 목요일 이분과 함께합니다. 세무법인 한울의 전병옥 세무사 스튜디오에 함께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무사님. 네, 잘 지내셨어요? 아이, 그럼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목요일만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목요일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세무사님이 종중 소유 농지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다음 주에 이어서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AS 또 저희가 철저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2주째 지금 시청자분의 그 질문에 AS를 하고 있습니다. 종중 소유 농지에 대한 그 네. 시청자분 그 질문이었었는데요. 종중은 원래 원칙적으로 농지를 양도하게 되면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가 돼서 10% 중과세가 되는데요. 네. 중과세가 되는데 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되냐면은 농지의 경우에는 뭐를 해야 되는 거죠? 농사를 지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종중은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사업용으로 분류가 돼서 10% 양도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더 내는 겁니다. 일반 세율에 10%를 더해서 추가적으로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종중 소유의 농지가 많은데 이번에 이제 양도를 하실 어떤 그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는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그 종중 소유 농지가 농사를 안 지어도 비사업용에 해당이 안 된다. 사업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지금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안 된다. 즉 농사를 안 지어도 안 짓고 양도를 해도 비사업용에 해당이 안 돼서 일반 세율에 의해서 양도소득세와 과세가 된다 하고 설명을 드렸더니 네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러면은 조문을 알려주십시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하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조문을 가져왔습니다. 네. 자, 우리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근데 소득세법에서는 큰 그 줄기만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이라는 영을 통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사업용 토지하고 관련해서 사업용으로 보는 경우, 비사업용으로 보는 경우 이 부분을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 8조의 8 여기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의 범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사망 6호에 가시면은 종중이 소유한 농지 이렇게 돼 있고 가로 네. 열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해가지고 네. 2005년 12월 31일에 신설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중이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작용을 하지 않고 또 위탁 경영을 하지 않고 양도를 해도 언제 양도를 하든 중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요 규정까지 알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 작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네. 제촌 작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 소재지 근처에서 거주를 하면서 농사를 지었을 때 작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본인이 자기의 진짜요? 노동력이 2분의 1 이상 투입이 돼야 된다는 거 이거를 명심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농사를 언제까지 지어야 되냐, 언제까지 지어야 되냐 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보유 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은 3년 중에 2년 이상만 직접 농사를 지으면은 사업용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5년 정도 보유를 하셨다고 하면은 3년 그리고 보유 기간이 뭐 5년 이상이다 그러면은 그 보유 기간 중에 몇 프로? 60% 이상을 직접 그 농사를 지으면은 사업용으로 보아서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질문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언제나 AS를 이렇게 철저히 해주시는 우리 세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저희 계속해서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세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쉽게 또 자세하게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자, 강의 시간이에요.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으로 강의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장영현 아나운서님은 네. 지난주에 안 나오셨죠? 네. 네, 다른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네. 지난주에 우리 상속세 이야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상속세가 양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3시간 정도 시간을 잡아서 오늘이 이제 두 번째고요. 네. 다음 주까지 좀 예, 1부, 상속세를. 2부, 3부 나눠서.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상속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일단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네네. 네. 지난주에 오늘 또 새롭게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 계시니까요. 지난주 거를 잠깐 이렇게 터치만 하면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상속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정한 상속인, 아무나 상속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일정한 상속인이 그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포함하여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신분 제도가 있어서 신분도 상속을 했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없고 재산 상속, 그다음에 생전 상속은 이건 증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사망에 의한 상속을 우리는 상속세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이제 상속인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상속 순서. 자, 상속인은 자연인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인. 그렇지만 태아의 경우에도 태어난 것으로 보아서 상속권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태아까지도 상속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요즘은 그 동물, 네. 동물에 대해서도 상속권을 인정을 하죠. 네. 네네. 자, 그리고 상속 순위입니다. 상속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1순위가 직계 비속이고요. 그리고 직계 비속이 없다. 그랬을 때에는 직계 존속이 두 번째 순위입니다. 그리고 직계 존속도 없다 그러면은 형제자매가 되고요. 그 형제자매도 없다. 홀홀 단신이다 그러면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 이렇게 내려갑니다. 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배우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배우자는 다음에 나옵니다. 자, 배우자는 혈족이 아닌 상속인입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혈족을 따라서 가거든요. 근데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이 혈액이 섞인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계약에 의한 어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상속인이다 보니까는 이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 있는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거고요. 네. 자녀가 없을 때에는 부모와 공동 상속인의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직계 비속도 없고 직계 존속도 없고 형제자매만 있다. 그랬을 때는 배우자는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돼요. 예. 아까 형제자매로 내려가는 부분은 배우자도 없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없을 때는 단독 상속인이 돼서 네. 배우자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 연구자의 경우에는 재산 분여 청구권이 존재를 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상속은 재산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얼마를 받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일어나겠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 네.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민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정해놓은 부분을 우리 상속세법에서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을 할 경우에 직계 비속은 1의 지분을 가져가고요. 배우자는 1.5의 지분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둘이다 하면은 자녀가 둘이면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합치면은 3.5가 되고 배우자의 지분은 3.5분의 1.5가 된다. 그래서 직계 존속도 1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분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과 관련해서 어떤 그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이렇게 제도를 두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법정 지분을 두고 있지만은 네. 이것보다 더 우선시하는 거는 뭐다? 협의 분할입니다. 상속인들끼리 부모와 자식 이 상속을 받는 상속인들끼리 네. 협의를 해서 누구한테 더 많이 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협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을 하고 작성을 해서 뭐 부모님한테 더 주겠다, 엄마한테 더 주겠다, 아니면 뭐 배우자한테 더 주겠다, 아니면 뭐 첫째는 뭐 살아 있을 때 좀 더 받았으니까 뭐 둘째한테 더 주겠다.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은 이러한 지분보다 그것이 더 우선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유류분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고요. 유류분은 상속재산을 아예 못 받는 그런 경우,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뭐 공익법인에 기부를 하겠다. 예, 돌아가시면서 그랬을 때에는 상속인들이 아무것도 못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상속인들은 그 공익법인을 상대로 다 해서 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예, 유류분 청구를 하게 되면은 원래는 상속 받을 수 있는 지분의 얼마? 2분의 1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계비속하고 배우자는 네. 2분의 1. 자, 아까 1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법정 지분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남겨주셨다고 하면은 배우자하고 자녀가 한 명씩 있다. 자녀하고 배우자가 한 명씩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배우자가 60%. 왜냐하면 2.5분의 1.5니까 배우자가 60%. 배우자의 몫이 6억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돌아가시는 분이 상속재산을 전체를 그 공익재단에다가 기부를 했다. 네. 그랬을 때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억의 아, 2분의 1을 3억을. 네, 3억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자녀는 4억에서 2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억울한 그런 어떤 부분이 없게끔 오.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류분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존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10년. 그래서 상속 개시 후 10년이 되면은 소멸을 하고요. 아. 그리고 요 안에 만약에 알게 되었다. 네. 근데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를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럼 1년이 지난 날, 1년이 되면은 또 소멸을 하는 거예요. 상속이 개시되고 2년 정도 지나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재산이 나왔어요. 알게 됐어요. 네. 예. 그런데 그 안 날로부터 1년 1년 이내에 안에. 청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1년이 지나면 아예 이야기입니다. 못 받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알게 되면은 바로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요 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속세 세율. 상속세 세율은 증여세 세율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과세 표준이 1억 원까지는 10%, 그리고 1억 초과해서 5억 원까지 4억에 대해서는 20%. 이렇게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1억 원에 10%, 4억 원에 20%, 5억 원에 30% 이렇게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려면 계산이 좀 복잡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누진공제 제도를 두어서 만약에 상속재산이 5억이다 그러면은 10억이다 그러면은 30%를 곱하고 6천만 원을 공제해주면은 그렇게 구간별로 계산해서 곱해가지고 더한 금액하고 같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네. 상속세를 좀 쉽게 계산해보자 해서 이렇게 누진공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계산해보자 하는 취지고요. 자, 오늘 이야기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상속세는 누가 낼까요? 상속세를요. 네, 상속세. 재산 받은 사람. 그렇죠. 네. 상속인 중에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상속을 받지 않았다. 네. 그러면은 안 내는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쵸. 네. 예. 그래서 상속 재산을 받은 자가 상속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그런데 상속 재산을 분여를 받았는데 우리가 상속세는 전체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네. 전체를 가지고 계산해서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로 안 분해해서 네. 각자가 내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상속세를 안 냈어요. 안 내게 되면은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해서 그 안 낸 사람의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속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상속인들끼리는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네. 자, 그리고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상속재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주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상속재산은 재산으로 존재하는 국내외 모든 재산을 포함을 합니다. 여기에는 가치가 있는 권리까지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네. 예. 자, 그러다 보니까는 부동산이나 이런 뭐 유체, 권리, 재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쵸. 그렇죠. 자, 그런데 간주 상속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 있을 때는 존재를 안 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산입니다. 나타나는 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험금. 우리 사망보험금을 들어놓은 경우에 네. 살아있을 때는 이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없죠. 그쵸. 안 생기잖아요. 네. 근데 돌아가심으로 해가지고 사망이 개시가 되면서, 상속이 개시가 되면서 보험금 청구권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보험금은 청구를 하게 되면 받게 되죠.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원인으로 인해서 받는 상속인들이 받는 재산이기 때문에 간주 상속 재산이라는 이름을 두어서 네.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신탁 재산. 신탁 재산은 뭡니까? 피상속인이 위탁을 해놓은 거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 뭐 신탁 회사나 다른 사람 명의로 위탁을 해놓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거를 다시 본래의 원위치로 환원하지 않으면은 나타나지가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신탁 재산도 피상속인이 위탁한 재산은 나중에 돌아가시면서 그것이 다시 원위치가 되기 때문에 신탁 재산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퇴직금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자연적으로 그쵸. 퇴사가 되죠. 그쵸.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퇴직금도 발생을 하고 거기에 퇴직수당이나 공로금 이러한 금액들은 간주 상속재산에 해당이 되어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추정 상속재산입니다. 네. 자, 이 추정 상속재산은 뭐냐면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어떤 재산을 처분을 했어요. 근데 그 처분한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를 소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동산을 처분을 하고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본래의 상속재산에 들어가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지 않고 뭐 생활비로 사용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빚을 갚았다거나 뭐 이럴 수 있겠죠. 예, 그랬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소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 그리고 2년 이내에 5억 이상에 해당하는 그러한 재산을 처분을 하거나 했을 때에는 그거에 대한 소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2억, 5억이 전체 재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재산을 구분을 했습니다. 현금이나 예금, 그리고 부동산, 그다음에 기타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예금을 1년 동안 인출한 게 2억이 넘는다 하면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처분한 게 또 1년 이내에 2억, 2년 이내에 5억이 넘는다 하면은 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그런 권리나 이런 부분들을 처분한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소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소명을 못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속 재산에 포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속 재산에. 그래서 그리고 상속 개시 전에 부담한 채무, 돌아가시기 전에 부채가 뭐 한 2억 정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2억 정도 대출 받은 그 부채가 어디로 갔는지를 소명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부채를 왜 소명을 하냐 하는 그런 어떤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부채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채는 공제를 해주는데 이 부채가 어디로 갔는지 소명을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 공제 금액만 생기고 이거에 대해서는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추정 금액은 용도 불명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00%를 다 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처분 금액의 20%, 즉 80%만 소명을 하게 되면은 80%를 소명을 하게 되면은 해당이 되는데, 근데 그 금액이 얼마냐면 소명 안 되는 금액이 2억.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금액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년 이내에 2억이에요. 네. 자, 2억에 20%면은 얼마예요? 4천만 원이죠. 그렇죠? 네. 네. 예, 2억에 20%면 4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4천만 원하고 2억 원 중에서 얼마까지 소명하면 되는 거예요? 1억 6천만 원까지 소명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용도 상속 추정 금액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1억 5천만 소명을 했다. 그러면은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1,000만 원. 네, 맞습니다. 1,000만 원. 4천만 원은
공제를 해줍니다. 네. 예, 소명 안 된 금액에서 4천만 원은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용도 불명 금액에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빼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이 추정 상속 재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실 법에는 추정 상속 재산이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뒤에서 앞에 우리 그 상속세 계산 구조에서도 보셨지만은 우리 우리 증여받은 재산은 10년이죠, 10년. 네.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 재산에 다시 넣어서 계산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용도 불명 뭐 이런 어떤 그 처분 재산과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 실무에서는 10년치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10년 전에 증여세 신고를 안 한 그런 증여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 상속재산에 합산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년치를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즉 국가 등에 이제 증여를 하거나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 공익법인에다가 출연을 하거나 이랬을 때에는 이러한 재산들은 상속인들한테 간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국가나 이런 어떤 좋은 일에 쓰이라고 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된다?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어떤 그런 그 가택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요거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양임야는 뭐냐면은 조상의 묘가 있는 그러한 산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은 상속인 명의로 돼 있었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은 그것이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액이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공과금, 그다음에 장례비, 채무 이런 부분들도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상속 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상속인은 10년입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입니다. 요즘 사위나 뭐 며느리한테도 많이 증여를 하게 되죠. 이런 분들한테 증여를 했을 때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것만 합산이 되는 거야.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예, 자녀만 상속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외에는 5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속공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자, 상속공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속이 개시가 되면은 기초공제를 2억 원을 해줍니다. 2억 원. 네. 그리고 자녀는 1인당 5천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자녀가 1명인 사람은 5천, 그 다음에 자녀가 2명인 사람은 1억. 그렇죠? 이렇게 네. 공제를 받게 되죠. 네. 자,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공제 금액이 공제를- 커지죠. 네.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자녀가 1명인 사람하고 2명인 사람, 3명인 사람에 따라서 상속 공제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요건 조금 부당하다, 뭐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일괄 공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 공제하고 요 기초 공제 요 부분을 일괄 공제를 선택해서 일괄 공제면은 자녀가 6명까지, 그렇죠? 자녀 6명까지는 어떻게 돼요? 6명이면 3억이죠. 네. 5,630. 그래서 6명까지는 1명이나 6명이나 똑같이 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속인 중에 이제 미성년자가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렇죠.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19세까지 1년에 1,000만 원씩을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추가적으로. 네. 이런 제도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로자인 경우에도 5천만 원 공제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 기대 여명에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래서 기대 여명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75세로다가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75세까지 산다고 보고 1년에 1,000만 원씩을 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이러한 공제 부분하고 일괄 공제하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배우자 공제는 별도입니다. 배우자 공제. 그래서 배우자는 재산을 받지 않아도 5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재산을 받게 되면 30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네. 자, 이 30억이 예를 들어서 재산이 50억인데 네. 50억인데 이 중에 30억을 배우자가 받게 되면은 몇 프로예요? 60%죠. 네. 60%. 아까 우리 그 자녀 한 명하고 배우자 한 명이 있을 때 만약에 50억의 재산을 받는다고 했을 때 네. 배우자가 60%. 자기 지분이 몇 프로예요? 60%. 2.5분의 네. 1.5죠. 요게 몇 프로냐면 요 60%거든요. 네. 그래서 배우자는 30억을 받았을 때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요 금액만큼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게 100억이라고 하면은 100억인데 60억을 받았다. 네. 자, 그러면은 60%니까는 60억인데 30억이 한도기 때문에 그렇죠. 30억까지만 공제를 받는 거죠. 네. 이렇게 상속 공제는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농 공제는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던 그 피상속인의 그 농지 부분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아서 그대로 계속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그 농지에 대한 상속 공제는 15억까지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15억까지. 그리고 가업 상속 공제가 있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는 200억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다가 상속이 개시가 되는 경우에는 20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거죠. 단 조건은 뭐냐면은 그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그 사업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추징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금융재산을 받았을 때에는 20%를 공제를 해주는데 네. 한도가 얼마냐면 2억까지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융재산이 5억이다. 금융재산이 5억이다 그러면은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는 거야? 20%니까 1억이죠. 1억. 예, 1억을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억이면은 20%면 2억이 되겠죠. 근데 15억이다 했을 때에는 한도가 얼마? 2억까지만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거주택을 공제를 해줍니다. 2017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주택가액의 80%를 공제를 해줍니다. 즉, 피상속인하고 상속인이 같이 거주를 했을 때, 근데 몇 년을 거주를 해야 되냐면 10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속받는 사람도 주택이 없고, 그리고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그리고 1세대 1주택, 즉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일 경우에 이 주택 부분에 대해서 80%까지 공제를 해주고 그 한도는 5억을 한도로 해서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택의 경우에는 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이 주택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죠.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에도 9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주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상속세에서도 이 동거주택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택 가액을 에 대해서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 동거주택의 경우에 배우자는 제외입니다. 배우자는 제외. 즉 자녀나 그죠? 자녀가 이제 이렇게 부모를 모시고 있었을 때 이렇게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상속 공제의 한도입니다. 한도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은 재산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상속 재산 중에서 상속인 아닌 사람이 받았다. 손자한테도 상속 재산이 갈 수가 있습니다. 유증에 의해서. 그랬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은 상속 재산, 공제 대상 재산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어서 상속세를 계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에 그 증여한,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 공제 한도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상속
상속 재산이 10억이었습니다. 10억. 근데 증여한 재산이 이 중에 5억이에요. 5억.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그러면은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은 5억이 되는 겁니다. 5억. 자, 우리가 자녀하고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때, 자, 자녀가 한 명이어도 기초공제 2억하고, 일괄공제 3억 해가지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5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배우자 공제는 얼마를 받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5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개시가 됐을 때 자녀 한 명하고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얼마를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냐면 10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억을. 그런데 상속 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이 5억이 있었다고 하면은 5억을 사전 증여를 했다 그러면은 10억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다? 5억입니다. 그래서 5억에 대해서는 상속세 계산을 하고 상속세를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내에 증여 재산은 다시 상속 재산에 포함을 해서 상속세를 과세를 하기 때문에 요 사전에 그 증여하는 부분은 상속 재산이 굉장히 많다고 예상이 됐을 때 최소한 10억은 초과한다고 했을 때 사전에 증여하는 부분을 고려하시는 것이 그러겠네요. 하나의 절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손자한테 유증에 의해서 상속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랬죠. 네, 이런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다 해서 30%를 할증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손자가 받은 그 상속세가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은 추가해서 1억 3천만 원이 어떻게 된다? 상속세로 다 해서 납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받은 재산이 또 20억을 초과하게 되면은 30% 할증하는 게 아니라 40%까지 할증이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상속세는 계산이 된다. 자, 그리고 세액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상속재산에 넣어서 상속세를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증여세 냈던 부분은 당연히 공제를 해줘야지 어떻게 된다? 이중과세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증여세액 공제가 있고요. 자, 아까 상속재산의 본래의 재산에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국외에 있는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죠. 그러면은 국외에서 상속이 개시가 되면 국외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에 재산이 있어요. 상속 재산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상속세를 우리나라에 납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 또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낸다 그러면은 이 한국에서 낸 그 상속세를 다시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미국에서 있는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냈다고 하면은 외국 납부 세액으로 해서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가 되고 나서 또 이제 상속이 또 개시가 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배우자한테 상속 재산이 갔는데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가 또 상속이 개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10%씩 해서 가지고 이 단기 상속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 기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 근데 정확하게 6개월은 아니고요. 상속이 개시가 된 달의 말일로부터 6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가 상속세 신고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안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3%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시간이 다 되세요. 네, 마무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론적인 부분은 마무리를 짓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상속세를 좀 절감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저한테 속하는 일은 아니지만 이제 인근에 제 지인들 보면은 이제 상속을 많이 받는 경우에 정말 그 세금 부담으로 엄청
골치를 앓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미리 대비해 놓고 이렇게 알아야 또 우리가 미리 준비가 돼야 네, 대비를 하는 맞습니다. 거이니까요. 이렇게 상속세 기본 개념까지 그리고 산출 방법까지 소개해 드렸는데 알려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직접 적용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저희 참여 방법 한번 알려주세요. 네, 저희 전화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화 6007-8339번으로 전화를 해주시면요. 저희가 전화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너튜브를 통해서도 이 댓글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세금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부동산 세무와 관련해서는 정말 해박하신 우리 세무사님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한울의 전병옥 세무사와 함께하고 있고요. 026007번에 8339번으로 고민 남겨주신 우리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예, 예.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아, 제가 분양권을 2개 가지고 있는데요. 분양권 2개요. 네. 예, 그걸 하나를 자식한테 정여를 해야지 절세가 되는지 양도를 해야 절세가 되는지 절세 방법을 몰랐어요. 아, 지금 분양권을 2개를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예, 절세를 하기 위해서 뭐 증여를 할지 아니면 매도를 할지 고민이시라는 거예요. 예, 예. 분양권을 지금 어느 지역에 보유를 하고 계세요? 인천 서구예요. 인천 서구에 2개 다 분양권이고요. 예, 우리 아저씨하고 저하고 이렇게 당첨이 돼가지고. 네. 아, 글쎄, 이거 절세 방법을 알겠습니다.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 세무사님 직접 만나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분양권을 2개를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를 증여할 거냐 양도할 거냐 하는 부분이죠. 예, 네네.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 취득을 언제 하셨을까요? 취득 아직 분양권이라 19년도 10월 달인가? 2019년 10월이요. 예. 네, 2019년 10월에 취득을 하셨고요. 자, 지금 요 시세가 얼마가 될까요? 현재 실수가 아마 7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 7억이요. 예. 네, 7억 정도 하고요. 취득가액은 얼마일까요? 분양가액. 분양가가 4억 6천. 예, 4억 6천이고요. 예. 네네네. 아, 지금 남아있는 그 금액은 얼마가 남아있죠? 분담금 남아있는 금액. 지금 얼마까지 납부를 하셨어요? 3회차까지 했으니까. 한 3회차요? 예. 3회차면은 보통 10%에 20%씩 한다고 보면은 1억 8천, 한 1억 9천 가까이 아, 들어가는 네네. 그냥 2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아, 예. 2억이니까는 남아있는 금액은 2억 6천이네요. 예. 예, 2.6억이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고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요런 어떤 부분을 이제 증여를 할 거냐, 양도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양도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자녀분이 7억에 해당하는 7억에 해당하는 그런 자금 여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요런 자금 여력, 7억에서 남아있는 금액이 2.6억이잖아요. 예, 예. 예, 2.6억을 빼면은, 4.4억. 한 4억 4천 정도의 자금 여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예, 자금 여력은 있나요? 예. 아, 자금 여력 있으시고요. 예, 예. 네네네. 네. 자, 지금 우리 인천 서구가 지금 조정 지역인가요? 투기 과열지구예요. 투기 과열지구예요. 예. 조정 지역은 아닌가요? 제가 정확하게 좀 알 수가 투기 없어가지고. 과열지구, 투기 과열지구에 있거든요. 아, 인천 서구. 인천 서구가 어느 지역이죠? 아니 그냥 인천 서구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네. 인천. 네네. 이게 조정 지역이 아니라고 했을 때하고 조정 지역일 때하고 양도소득세율이 틀립니다. 조정 지역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이 이게 세율이 50%입니다.
50%가 되고 조정 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지금 2019년 10월이니까 2020년 1년 이상 요거는 그러면은 세율이 40%가 적용이 되거든요. 인천 서구가 예, 인천 서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네요. 조정 지역입니까? 네, 네네. 투기과열지구로. 조정 지역이면은 네. 양도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율이 50%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7억에서 4억 6천 이렇게 취득가액을 빼가지고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양도소득세는 지금 얼마가 되냐면은 7억하고 4억 6천 그러면은 2억 4천에 50%가 세율이거든요. 주민세까지 하면 55%. 50%면은 1.2억이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가. 네네. 자, 그리고 만약에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 세금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증여한다고 예. 했을 때. 예. 세무사님, 그 네네. 정료를 예. 제가 3년 전에 1억 2,500짜리 정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거를 만약에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 증여를 받는 자녀분이 증여를 받는 자녀분이 기존에 1억 2,500이요. 예, 그걸 3년 전에 정료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네네네. 1억 2,500을 증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 자녀분은 당연히 20살이 넘었을 거고요. 33살이에요. 33살이고요. 그러면은 증여세를 한 700 얼마 정도를 냈겠네요. 700 얼마 정도를. 네. 증여 그때 당시 정료세 7천 470만 원 냈어요. 470만 원이요. 예, 5천만 원 빼니까 거기서. 공제. 7,500인데 7,500만 원에서 7,500만 원에 10%면은 750만 원인데요. 그런가? 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750만 원 냈을 겁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지금 증여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 7억이 증여 재산가액이 되는 거고요. 증여 재산가액이 되는 거고 지금 남아있는 분담금을 빼고 부담부 증여가 되면은 남아있는 분담금을 빼서 요 4억 4천이 증여 재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4억 4천하고 1억 2,500을 합하면은 6억. 그렇죠? 6억 6,500이네요. 여기서 5천만 원 공제하면은 6억 1,500이 되고요. 6억 1,500이면은 증여세가 우리가 5억을 넘어가게 되면은 30%죠. 5억을 넘어가게 되면 30% 세율이고 그러면은 368 그러면은 한 2억 정도 2억에서 6천만 원 빼면은 한 1.4억 정도 되겠는데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1억 4천이 증여세고 1억 2천이 양도소득세니까는요. 양도소득세니까 절세를 위해서는 양도를 하시는 게 그게 절세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무사님, 네네. 혹시 정여를 했을 경우에 부담부 정여라는 거는 네네. 정여 후에 양도세가 따로 또 나오는 건가요? 참. 부담부 증여. 요 2억 6천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도 계산을 해야 되네요. 예, 그렇게 되면은 예, 당연히 양도를 하시는 게 예, 지금 요 부분이 부담부 증여로 계산한 건데 제가 요 2억 6천 나머지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도 부담부 증여 한다 그러면은 세금이 증여세가 많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7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면 증여세는 훨씬 더 많아지겠죠. 네, 어머님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고민 해결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도움 말씀 주신 세무법인 한울의 벌써 다 점정옥 끝난 세무사. 건가요? 네,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아쉬우시죠? 네. 네, 금방 목요일이 올 겁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들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